지금부터 2021년도 날씨경영 ESG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소연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상 정보에 대한 활용과 산업계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먼저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에 대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춘기 본부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주제별 전문가분들의 강연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와 연계한 날씨경영 추진 방향이고, 이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상정보 기반 전력 소비량 감축 시나리오 발굴 및 예측 시스템 활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끝으로 기상정보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과 발전량 예측 정보 서비스를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춘기 본부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장 이춘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을 하는데 뗄 수 없는 요소로 산업 전반에 긴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리스크 대처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 등 134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기후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일컫는 ESG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떠오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날씨라는 외생 변수를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그간 날씨 경영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상정보 기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상 서비스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다양한 산업군에 실증 적용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SG 열풍 속에 전 산업계에서 적극적인 기상정보의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날씨 경영 서비스의 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 자리에서 기상산업의 무궁한 발전과 적극적인 참여로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최근 산업환경 변화와 연계한 날씨경영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서강대학교 이경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경선 연구자입니다. 저는 법제 연구자지 ESG 전문가는 아닌데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이렇게 법제와 날씨 경영, ESG를 좀 연계하는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해 보고자 초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에서 오늘 좀 차가 막힐까봐 행사에 차질을 주면 안 되니까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날씨는 안개가 아주 많이 이제 낀 날씨였는데요. 기록에 있겠죠. 그런데 오면서 이렇게 보게 된 장면들은 이상하게 새벽에 보면 이렇게 소각하는 장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제 농사짓는 분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다 착각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간간히 이 안개 낀 상황 속에서 소각을 하면 새벽에 연기가 나도 티가 안 나니까 아마 그 시간대 새벽에 이렇게 생활 폐기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안개, 기상 상황을 활용해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소각하는 일종의 좀
나쁜 의미로 날씨 경영을 한 좀 사례가 아닌가, 조금 이렇게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면서 좋은 쪽으로 기상 정보를 좀 활용해야 될 텐데 저렇게 또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손바닥만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가 항상 매번 매 순간마다 중요한 의제들이, 아젠다들이, 키워드들이, 시대 정신들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좀 이제는 좀 행복한 국민, 행복한 사회로 좀 이렇게 크게 한번 좀 다가가 보자. 조금 더 삶의 어떤 질에 대한 좀 생각들,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보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주로 새로운 공익들, 이걸 담은 정책 아이디어들, 입법 아이디어들을 이제 발굴하고 제안하는 그런 경쟁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기술적으로는 뭐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경쟁들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국민들 모두가 지금 서로 인간사에 대한 서로 이렇게 치열함,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 혹은 산림 속으로 혹은 좀 청정한 어떤 자기만의 카렌시아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반 위에서 이제 경제적인 구조가 흘러가는데, 기후 변화와 ESG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지금 굉장히 큰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키워드이자 의제이고, 과학기술은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기후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청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어떤 바람들,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경제, 정치, 과학, 사회가를 다 아우르는 의제가 기후변화 대응과 ESG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글씨를 좀 너무 짧게 써서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고정관념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적인 경제적 이익에 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묘지 사업을 하시는, 예컨대 묘지 사업 하시는 분들은 봉분 중심의 묘를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다. 장려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분이 아닌 뭐 수목장이라든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급적이면, 같은 장래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주로 공공기관이 되긴 하겠지만 도로를 운영하는데 도로에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야생동물들이 그 쥐포가 될 때까지, 먼지가 될 때까지 차들이 계속 지나가는 그런 어떤 잔인성들이 수시로 발생되잖아요. 예전에는 도로의 기능만 충실하면 됐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도로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야생동물이나 어떤 환경적 요소라든가 또 운전자들의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한 것들을 배려해주는, 화장실이라든가 또 휴식처라든가 도로 위에 어떤 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1차적인 경제적 이익에서 좀 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국제적 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뭐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가장 뭐 핵심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형 사고들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 사회 갈등 문제, 이런 어떤 분쟁 문제, 사회적 환경적인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보자. 두 가지죠. 사회적인 그런 문제와 기후 변화 대응,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놓여 있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침으로 유엔에서,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 원칙, 이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원칙을 뒷받침하는 실행 원칙이랄까요, 실행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ESG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사회 갈등, 사회 문제 해결, 방향성은 지속가능 발전 하자는 원칙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ESG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NGO라든가 비영리 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공익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지속가능성 ESG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주로 이제 기업들인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게 죄는 절대 아닌데, 죄는 아닌데, 그게 오히려 이 세상을 다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동인 건데, 사업 쪽에서 주로 문제를 줄여보자라는 차원으로 일단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공공기관이나 비영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는 선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G에서 좀 주목해볼 여러 가지 뭐 원칙들이라든가 선언들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엔에서 PRI, 유엔 뭐 책임투자 원칙이라고 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ESG를 이행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라든가 이런 어떤 소비라든가 판매에 어떤 뭐 결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들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록 회사 자산 운용사 자산 규모가 9,600조입니까? 9,600조,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인 건데, 투자 기업들인 건데, 이 기업들과 또 그에 준하는 1,750곳에 해당하는 이 투자자들이 모여서 좋다, 오케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산 운용을 할 때 이런 ESG를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해 나가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것을 좀 너무 급작하게 진행되면 안 되니까 2020년까지 또는 2021년까지 이제 지금 당면에 와 있죠. 물론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상황까지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좀 주고, 그 이후부터는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ESG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ESG는 뭐 너무 많은 뭐 정보들이 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내지 윤리 경영의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수많은 공익들,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환경적 관점, 사회 여파의 관점, 그다음에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반부패 관점, 이런 관점으로 크게 재배열이라고 할까, 재구성이라고 할까, 이런 관점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도 좀 무방하지 않겠는가 말씀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ESG에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논의의 실익은 투자 유치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불평 불만을 잠재우고,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강요된 공익 이행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강제성, 강요, 타율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ESG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그것들을 사업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개념들 중에 CS 여러분 뭐 굉장히 복잡한데 CSC, CSR, CSV, ESG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CSC는 주로 이제 기업들의 어떤 기부, 사회 공헌, 기부 활동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CSR은 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을 조금 더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CSV는 사회에 책임감을 넘어서 책임감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가져오는 효과, 결과, 이것들을 좀 강조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CSV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로 세 개로 다시 재별한 게 ESG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ESG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의미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국제 표준 협회에서 발간한 그 26,000
이게 이제 시리얼 넘버인데 표준 기준들이 계속 업데이트 뭐 다양하게 나오니까 약관 표준이라든가 자동차 표준이라든가 공정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런 것들에 대한 7대 핵심 주제로 사회적 책임을 좀 강조하는 내용을 좀 담았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맞네요. 이 기존에 좀 주목해봐야 할 법률이 하나가 있는데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몇 가지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열거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 있는 뭐 ISO 26000이라든가 다른 또 여러 평가 기준들과도 굉장히 대동소이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항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또 사회적 가치를 최근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구체화한 이런 실천 항목표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인권이라든가 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운영구조라든가 제품 서비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이런 관련해서 항목들을 좀 세분화해 가는데 큰 틀에서는 거의 동질성을 갖는다고 좀 보아집니다. 기존의 법률의 공익신탁법이라든가 기부금품법에도 공익에 유형화 시켜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공익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또 새롭게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상당 부분은 이미 법률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률화. 상당히 많이 법률화되어 있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법 항목도 따로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법을 준수하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별도로 실현하고 또 준법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준법이 되는 연계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SG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이 입증하고 평가하고 공개할 때 정보 공개할 때 준법이라고 하는 기존의 법을 좀 지키면 되겠지 않은 이런 요소만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법을 어떻게 준수했다.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의 공익적 내용을 이렇게 잘 이행했다는 걸 잘 설명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면 좀 생략하겠습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있고 또 우리나라 외국은 또 별도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ESG 관련 법률들이 200여 개가 넘게 지금 계류가 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한 10월달 말쯤에 ESG 관련 법률들을 연구 보고를 마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가치들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또는 유도하는 내용의 법률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에 사회적 가치는 별도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거 날씨 경영과 관련해서 날씨 경영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이행하는 방법들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준수하는 것과 매칭되는 구조라고. 그러면 날씨 경영 ESG는 결국에 준법이 문제인데 그거를 좀 차별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날씨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 경영은 다른 ESG는 이게 정말 이행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1분만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날씨 경영은 기상 기후 상황이 명확하잖아요. 기록의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했는지 꼭 필요한 제품을 기후에 적절하게 기상에 적절하게 계절에 적절하게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날씨 상황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러 가지 근로자를 좀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철수시켰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날씨 경영 기상 정보에 기반한 날씨 경영이 ESG 효과를 기록하고 입증하고 차별화하는데 다른 ESG의 이행 성과들과 차별화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날씨 경영 제도, 날씨 경영이 지금 하위법령 정도 수준에서 날씨 경영 우수기업 선정 제도가 도입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법률로 좀 상향화해서 기후 변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상 정보에 기반한 ESG 실천
수단으로 날씨 경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하고 좀 확산되는 또 관심을 여러분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상정보 기반 전력 소비량 감축 시나리오 발굴 및 예측 시스템 활용을 주제로 주식회사 글로컬 M&S 김용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전력 소비량 감축 시나리오 발굴과 예측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걸 기상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컬 M&S의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ESG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지 하기는 않고요. 저희 날씨 경영과 관계된 것은 ESG 중에서 환경 쪽입니다. 환경 쪽에는 보시다시피 모든 분야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와 관계되어 있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날씨 경영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고 그래서 기업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은 울산과학위원입니다. 울산과학위원 2009년에 개교한 종합기술대학이고 현재 지금 교수님과 학생들과 하면은 거의 한 5천 명 가까이 있는 그런 그리고 이 기관은 저기 2015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감축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상향되면서 배출권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할당량이 19,000톤인데 배출량은 31,000톤이 된 거죠. 그러면 12,000톤을 구매해야 하게 됐고 그래서 12,000톤을 구매하는 가격이 그 당시에 좀 많이 배출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때도 2억 2,200만 원이 생각지 않게 돈이 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제도가 3차년도 2021년도부터 25년까지였는데 할당량은 31,000톤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아시다시피 기업도 이 기관도 계속 배출량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배출권 구매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은 보다시피 매년 2015년부터 자료를 보았으면 한 30% 정도 증가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거의 5% 정도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93%가 전력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부분만 잘 관리하면은 에너지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월별로 에너지 사용량이 전력 사용량이 얼마큼 되는가 보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월 경향이 계절 변동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4월과 10월에 작고 그다음에 8월하고 12월, 1월이 높습니다. 그럼 곧 냉난방이 거의 좌우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7%라는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을까? 4월 기준으로 우리가 냉난방 비용을 줄인다면은 여기에서 배출되는 총 배출량의 18%를 감축할 수 있고 그 전력 비용으로는 6억 2,4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11억 1,400만 원 정도 되고 배출권은 1억 2,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을 이 전체량을 줄일 수 없더라도 냉난방 비용의 10% 곧 유니스트에서 사용하는 관계 1.8%만 줄이더라도 연간 6,000톤을 감축하게 되고 그랬을 때 비용을 하면 1억 2,600만 원씩 매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산업진흥원의 기술원의 지원을 받아서 울산과학위원하고 저희가 해서 날씨 경영에 관련된 전력 소비량 감축 시나리오 발굴과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행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AWS에서 현재 그 기상 상황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 예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기상청 포털하고 폭염연구센터에서 그리고 전력 자료는 울산과기원에 있는 전력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가져오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DB를 맞추고 예측 모델을 통해서 전력 예측 프로그램을 돌려서 전력 예측 자료를 DB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표출함으로써
그 사용자들이 보고서나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AWS 설치는 학생회관 옥상에 딱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1분 단위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것은 기상청의 기준에 맞도록 그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자료 수집을 추집하는데 AWS 자료하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부터 기상자료 포털에서부터 동네 예보와 그 중기 예보 자료를 실시간에서 수집해서 그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 감시센터에서 그 전력 자료를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안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하루에 한 번씩 입력하는 체계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3.3년간의 울산과기원 에너지 그 전력 사용량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원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력 사용량은 누적 데이터인데 보다시피 그 굉장히 튀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이제 QC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정확하게 그 연변화 경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보시다시피 원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오른쪽에 좀 스큐어도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오른쪽 에너지를 보통 때보다 많이 사용되는 날들이 있다는 거고 이것은 폭염이나 한파로인한 전력 소비량 급증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전력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여름철과 겨울철에 크고 봄철과 가을철에 작은 그 계절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 값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는 월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일별로는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그 사용자 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수요일이 조금 높고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에는 적습니다. 그것도 그 사용자들이 그 학생들이라든가 직원분들께서 토요일 날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시면서 양이 확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휴일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 0이 바로 휴일입니다. 그래서 전날과 그 전날 그다음에 휴일 후날과 후날 보면은 휴일에 가장 작고 휴일이 그래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상 자료와 전력 사용량 자료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온도와의 관계입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V자 형태를 그립니다. 곧 우리 이 얘기는 한 15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날씨가 차가울 때와 높을 때 이것이 냉난방 비용이 확 증가한다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것이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풍속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앞에서 보았듯이 근무일, 요일보다는 근무일과 휴일 관련 감축 시나리오를 발굴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다시피 기온 관련 감축 시나리오를 발굴하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일 단위 전력 자료하고 다른 것들을 보았을 때 더울 때하고 추울 때가 이제 패턴이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0.6 이상이 갖는 것은 학사 일정 자료와 그다음에 일 평균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사 일정은 아시다시피 이게 기온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학기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 휴일과 근무일 수는 앞에 보였듯이 이게 범주형 변수로서 추가를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합니다. 그래서 3년간의 일자리와 기상자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서 더울 때 왼쪽에 있는 게 더울 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추울 때의 경우입니다. 이건 기온 평균 기온만을 고려했을 때 보면은 R-스퀘어 값이 75%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 습도를 반영하면 79%까지 가지만 거의 반영. 추울 때는 상대 습도의 영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본 기상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자보다도 단순하게 우리가 기온 자료만을 반영하는 해도 충분히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전력 소비량 모델을 저희가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는데 독립 변수는 일평균 기온과 어제의 전력 소비량과 휴일 변수 세 가지만을 했고요. 그랬을 때 결정 개수가 0.94이고 상관계수 0.97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 현상에서 이런 걸 제가 한 경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추울 때도 거의 유사한 경우 나고 인공지능으로 했을 경우에 0.9 수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가졌을 때 과거에 있을 때는 18, 19년도 자료를 개발했고 그다음 20년과 21년 자료를 했을 경우에 보면 예측 값하고 실제 관측값을 봐서 0.9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 모델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다중 회계 모델 예측 모델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최종 예측량 소비량과 누적 소비량을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있는데 표출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구조의 계획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입니다. 감축 시나리오를 어떻게 넣을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죠. 우선 문서 편집기로 수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했고 규준 시나리오하고 시나리오 1, 2, 3 해야지. 예를 들면 얘가 또 온도를 난방 온도를 1도 내렸을 때 냉방 온도를 1도 높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시나리오를 넣게 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이제 계산해서 어떻게 감축량을 나오게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웹 화면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자가 자동화가 전력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날 사용되는 그 전날의 사용량을 입력하고 저희 전력 모델 실행을 하면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 체계로 저희가 현재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AWS 상황이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가 1분 단위로 들어오지만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도 돼가지고 2, 3일 전부터의 그런 상황이 어떤지를 쭉 보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상 예보와 전력 소비량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동네 예보하고 중기 예보를 했을 때 10일까지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자료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들어오게 돼 있고 그것을 폭염연구센터에 한간의 일정을 마스킹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력 밑에 나오는 그래프가 이제 샘플로 보인 건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만큼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세 가지 화면을 사용자 누구든지 웹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디에서든지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울산과기원의 중심적인 곳에 이를 표출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이런 것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같은 건 중앙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저기 중앙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계산해 볼수록 전력 소비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비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자료를 이용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냉난방 비용의 10% 정도만 줄이더라도 매년 1억 2,600만 원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축적 자료가 축적되고 시스템 운영 경험을 하면 전력 소비량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것이 냉난방 온도 조절만을 지금 우리 감축 시나리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자료 축적을 하면 더 좋은 방안이라도 추가적인 그 감축 시나리오를 발굴을 하고 그것을 이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하게 된 울산과기원의 입장 쪽에서는 우선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에너지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의식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감축 시 시스템 운영으로 탄소 중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원 입장 쪽에서는 경영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국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제 이가 또 저희 기업의 입장 쪽에서는 관심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685개, 목표 관리자 4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타 기관이라든가 타 대상 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서는 산업 지원이 되는 우리가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한 유지 보수하는데 계속 인력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정보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과 발전량 예측 정보 서비스를 주제로 주식회사 에코브레인 이영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재생에너지 분야 예측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주식회사 에코브레인의 이영미 대표입니다. 앞서 이제 두 전문가 분들께서 ESG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전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 저는 그 전력 분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요즘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날씨 경영이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실제로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날씨 경영이란 어떤 걸까요? 날씨 경영이란 말은 저희가 저희 기상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겠죠. 근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날씨 경영은 저는 불확실성을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전력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이 정전사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갑자기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이제 감소를 해서 전력망을 좀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지금 영향을 줄 정도로 지금 점점 이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 이것은 결국은 기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상 정보를 이 전력에너지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제 활용되는 경영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부분은 그 날씨 경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가장 먼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어떤 기관 관점이 되겠고요. 그 관점에서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력이나 태양광이 실시간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어떤 감소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나머지 다른 어떤 발전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정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력망 운영 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전사업자의 관점입니다. 발전사업자는 실제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사업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발전사업자분들이, 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가 기상정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상정보를 크게 사용하실 사실은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를 어떤 이제 확대를 산업을 키운다라는 어떤 정책 기조 안에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시는 거는 무조건 다 이제 사 주셨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는 점점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강도가 더 증가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이 재생에너지에서도 날씨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 분야에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가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올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날씨 경영의 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그 김용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전력 분야의 어떤 그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날씨 경영의 관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이 발전량 예측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되는 날씨 경영의 관점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그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건물에는 태양광 건물 자체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셔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을 하셔서 건물에서도 사용을 하시고 건물에서는 주로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을 하시는 그 관제실을 예를 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그 발전량을 미리 오늘이나 혹은 내일의 발전량을 미리 예측을 해서 건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을 하고 그 남는 것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태양광과 풍력을 소규모로 전력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들은 저렇게 전력 거래 시장에 넣어서 팔고 그것으로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하나의 또 머리표에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전력 판매가 아니고 이것은 재생에너지의 예측,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히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인센티브로 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열렸습니다. 참고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확대를 이제 이 시장을 키워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아니고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전력망의 어떤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는 차원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예측 기술과 수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쪽의 이제 비즈니스는 어떤 정말 실시간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날 내일의 이제 발전량 예측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 일주일 이내를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이 날씨 경영을 위한 기상 발전량 예측 정보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 형태는 이 정보를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어떤 고객의 이제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날씨 우리 보통 기상 예보와 마찬가지로 예보는 결국은 결정론적인 어떤 하나의 값을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예측 정보와 함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서 전력 운영 기관이나 그다음에 발전 사업자분들이 의사결정을 날씨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량 예측 요소의 핵심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핵심은 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과 기온, 울량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풍력은 이제 풍속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사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발전량 산정입니다. 기상이 아무리 정확하게 패턴을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는 기상 예측 정보가 아니고 발전량 예측 정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전량 부분을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생산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별도 부분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들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날씨 경영을 하시고자 하는 저희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예측 성능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경제성, 그러니까 돈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측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당연히 예측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발전량 예측 정보에 대한 어떤 발표라든지 어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기상 정보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상 사업자라고 했을 때 분들은 아니 어떻게 기상을 하는 회사에서 이걸 하시죠라는 대답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정보가 기상 정보가 아니고 발전량 예측 정보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이제 핵심이 기상 정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분들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 발전량 예측 정보 아무리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발달해서도 저는 기상은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 어떤 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기반에 대한 기술이 튼튼해야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그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성능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에서는 기상 수치 모델의 정확도가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기술을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아무래도 이제 기상은 결국은 이제 패턴을 어느 정도 잘 정확하게 잡는 것이, 그것도 어떤 특정 단지 저희 고객의 맞춤형 어떤 그 기상 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다양한 기상청에서 제공하시는 데이터, 그리고 해외 수치 예보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세팅을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해서 현재 발전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던 이제 기상 정보가 단지 맞춤형의 어떤 기상 정보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산정을 위한 또 다른 이제 알고리즘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발전 사업자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최종 비즈니스의 저희 모델로 생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풍력 단지, 그다음에 태양광 단지, 그 단지의 어떤 최적화된 발전량 예측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 수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사실은 이게 발전량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고객사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어떤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오픈될 수 있는 정보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먼저 전력망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최근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2년 전에 했던 것은 보시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하루 전 예측으로 한 4%,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로 들어와서 거의 선진국 수준의 예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저희가 그 발전량 예측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시장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발전량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전력거래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전이라든지 어떤 전력을 운영하시는 전력망을 운영하시는 기관에서 먼저 현업용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회사 전력거래소라든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업용 시스템을 구축을 해드려서 현재 이제 날씨 경영에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 한 2년 3년 전부터는 발전사들 중에서는 일단 좀 대기업들, 포스코 에너지라든지 대기업들에서 먼저 이제 또 1차적으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나라 산하 발전사들이나 그다음에 조금 규모가 있으신 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분들께서 부분을 현재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흥미로우실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발전량 예측 자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고객분들의 이제 이 정보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매출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장이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풍력이나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렇게 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거기서 사용하시고 남은 어떤 그 전력들을 거래하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보시면은 발전량 예측이라고 한 파트가 있는데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은 안정된 그 전력망의 어떤 안정에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오차율이 그 전날에 예측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날의 발전량을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했을 때 오차율이 8% 이내가 들어가면은 킬로와트H당 3원, 그다음에 오차율이 이제 더 정확해지는 거죠. 오차율이 6% 이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킬로와트H당 4원이라고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는 시장이 열렸고, 아마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운영됩니다. 이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 사업자분들도 이런 이제 발전량 예측을 이제 정확히 하는 어떤 전력 중개 사업자라든지 이제 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이제 활발히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상 정보 IT 회사이지만은 이 발전량 예측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전력거래소나 한전의 어떤 그 현업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기반 사업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지금 현재 이 전력 시장의 어떤 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이 패러다임에 저희가 적응을 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전력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전력 중개 사업자는 사실은 이제 저희 기상 정보 회사가 아닌 정말 전문 전력 IT 회사와 저희 회사가 이제 협업을 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날씨 경영이 필요하신 기상 정보와 그다음에 발전량 예측 정보를 그 플랫폼에 제공을 해서 같이 이제 매출을 나누는 구조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제 가스 회사들이 연합을 한 이제 가스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독점 이제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기상 정보와 이제 예측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제 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쪽에 그 재생에너지 분야의 날씨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날씨 경영 ESG 연계 온라인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로 기상정보 활용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후에도 질문사항이나 또는 지원이 필요하신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